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다 오르는데 왜 코인만 다시 꺾였던 이유와 그리고 중요한 긍정적인 매크로 데이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코인만 안 오르냐?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코인 홀더들은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코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아마 왼쪽 이분의 표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크립토 해외 인플루언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만 안 오르느냐? 너무 이상하다.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통과되네 만에 하고 있고 트레저리 기업들이 뭐 비트다, 이더다, 솔라나다, 리플이다, 하이프리키드다 계속 사고 있으며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끝맺음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친 크립토 페드 의장이 왔는데 왜 계속 안 오르지? 중간 선거도 있는데 왜 안 오르지? 주식들이 다 최고가고 부동산도 계속 오르고 있고 AI 주식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나를 좀 누군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좀 절망적이고 포모가 가득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언론을 보면요, 국장 투자자들이 엄청난 부자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통계가 나왔죠. 지금 2분기는 진행 중이라 아직 안 나왔는데요. 26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국장 투자자 중에서 60대가 넘어야지만 비로소 평균 수익이 1,000만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1,000만 원, 1,100만 원이 된 거고요. 70대가 가장 많이 벌었다. 한 1,800만 원이 평균 수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50대 이하는 끼케야 평균 수익이 수백만 원인 겁니다. 많이 벌었다고 해봤자 이거는 데이터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50대 이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뒤늦게 소액을 샀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반도체 외에는 사실 재미없는 주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표적인 게 네이버고 더 심한 게 카카오고 심지어 곧버스도 있고 수많은 뭐 코스닥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돈을 많이 번 분들은 60대에서 특히 70대 분들 중에서 정말 재미없고 재미없는 뭐 짧게는 5년에서 길면 10년 이상 들고 있었던 전원주 할머니 같은 분들만 돈을 많이 벌었고요. 실제는 기사와 다르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은 생각보다는 없다. 평균적인 겁니다. 26년도 1분기 기준으로.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넣어서는 안 될 돈을 정말 많이 넣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투자자 중에서도 막 비투를 하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텐데 아무튼 결론은 지금 코인은 상상을 초월하게 욕을 먹고 있고 반대로 주식 쪽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뭐 오늘 두 배 뭐 삼전 닉스 뭐 두 배 레버리지 ETF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포모가 어마무시하다. 자,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인이 뭐 AI다, 뭐 하이퍼리퀴드다 하면서 나름 뭐 올라갈 듯 말 듯 했는데 다시 꺾여 버렸죠. 그래서 일단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누군가가 누군진 모릅니다. 근데 무려 13억 달러, 즉 2조 원에 달하는 블랙락의 현물 IBIT를요,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어, 어제 분명히 조금씩 오르려고 했는데요. 이게 미국 시간으로 아침 10시 반 무렵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다가 누군가가 무려 2조 원어치를 블록 딜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판 겁니다. 뭐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가 만나서 장외 거래소에서 팔아버렸다.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쭉쭉쭉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는데요. 흔적이 남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뭔가 나중에 쓸고 지나간 자리가 남는 거죠. 이거를 이제 트레이더들이 알아서 귀신같이 알아서 또 뭐 숏을 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즉 다크풀이라는 장외 거래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도 2조 원어치를 누군가 사고 팔았다면 대형 기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무려 2조 원을 팔았다더라.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5월 18일에서 22일만 하더라도 역시 IBIT를 10억 달러 넘게 매도를 했었다.
엄청나게 계속 누군가 비트코인을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5월 18일 기준으로는 4.5억 달러가 넘는 비트를 팔았다. 야, 참 좌절스럽고 힘든 구간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최근에 비실비실했겠죠. 자, 근데 그러면 2조 원이나 되는 매도 폭탄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조 원을 IBIT를 판 거는 IBIT가 나온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하루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근데 업비트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27일이면 한국으로는 5월 26일쯤 아마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15%, 뭐 오늘 아침이나 점심때 좀 비리비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대 최대로 팔았는데 생각보다는 안 빠진 것 같죠? 그래서 최근 규모가 이렇게 컸는데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1.3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매도한 IBIT에서 가장 크게 유출이 된 거를 표시를 해봤는데 동그라미 쳤듯이 어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1.3 빌리언을 팔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꼴랑 2.6%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럼 과거에 더 적게 비트코인이 팔렸을 때, 유출됐을 때 얼마나 떨어졌는지 제가 하루는 좀 그래서 이틀 내에 최대 하락률, 그렇게 폭락하고 누군가 판 이후에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최근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24년 8월 5일자로 무려 23%. 근데 얼마 뭐 IBIT 나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유출 규모가 적었는데도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8.7, 마이너스 4.6이었는데 즉 한 평균 한 11%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그럼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24년 8월 5일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뭐 1빌리언 달러도 유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3%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다 최근이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10만 불 붕괴되고 연준이 매파로 돌아서고 뭐 전쟁이 있고 할 때마다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야, 1.3 빌리언을 누군가가 사줬다. 그쵸? 누군가 팔았다는 말은 누군가 반대로 스무스하게 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에릭 발추너스 ETF 전문가가 이거 누군가가 정말 스무스하게 잘 받아줬네. 왜냐면 IBIT 이 매도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프라이스가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IBIT의 기록인데 누군가가 계속 뭐 하루 종일 팔아도 42불, 43불, 42불, 43불 계속 그랬죠. 가격이 안 바뀐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잘 흡수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걸 보면요.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생각과 전략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들에게는, 그러니까 판 사람에게는 아마도 해지 수단이나 리밸런싱의 수단 기회가 아니었나. 즉, 비트코인은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만 막아줘라, 해지해줘라. 나의 믿음의 자산은 따로 있으니까 믿음의 자산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적당히 오르면 그냥 비트 팔아서 내 믿음의 자산 주식이든 금이든 뭔가 사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산 사람이 있겠죠. 이분은 야, 2조 원이나 되는 돈을 스무스하게 사줬다. 정말 믿음이 있고 우상향의 자산이라 확신이 있으니까 사줬겠죠. 그래서 기관들이라고 해서도 정답은 없고 답이 없다. 근데 나는 어느 쪽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좀 힘들지만 좋아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이라고 여기는지 아니면 뭐 해지 수단에 불과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힘들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주요 매크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쏙 들어갔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소파 금리가 최근에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파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국채를 담보로 해서요. 하룻밤에 빌리는 단기 금리, 급전이 필요하는데 담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담보 맡기고 하루만 빌려주세요. 나 요것만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초단기 금리, 정말 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파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 소파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누군가 급전이 많이 필요해서 안 좋은 거고요. 소파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뭔가 단기 시장, 금리 시장이 좋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소파 금리, 단기 금리에서 IORB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준금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기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빼면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 까만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단기 금리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거겠죠. 단기 금리가 높아진다. 누군가 급전이 필요해서 이제 금리가 경쟁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돈 없어요라는 거죠. 이게 25년 7월, 8월, 9월에서 10월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만큼 이때는 유동성이 없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얼마나 떨어졌는 거 봤더니 폭락을 했습니다. 완전 이 차이가 지금 지하실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죠. 무슨 얘기냐면요. 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단기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밑으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이 오히려 넘쳐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넘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준에서 양적 완화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RMP라는 용어로 그 양적 완화는 장기 국채 사는 거거든요. 근데 RMP는 단기 국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QE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작년 한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에만 이 60조 원이 넘는 뭐 MBS 사고 이런 거 빼고요. 60조 원 넘는 특히나 단기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풀었습니다. 연준이 사주면서요. 그리고 4월이 넘어가면서 5월이 되니까 요 규모는 이제 줄어들었지만 SLR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은행들이 단기, 장기 국채를 마음껏 살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줬죠. 그러니까 이 뭐 준비금이나 담보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돈은 많이 풀려났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겠죠. 왜 이게 도대체 코인으로 안 넘어올까? 이게 우리의 참 머리 아픈 일인데 저는 여전히 범인은 은행들이다. JP모건을 필두로 한 이분들이 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재 JP모건의 입장에서 큰 불만, 정말 주적 둘이 누굴까요? 하나는 코인이고 하나는 사모신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이 내 예금 고객들을 다 뺏어가거든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주식을 토큰하고 부동산을 토큰하고 국채를 토큰하고 내 밥그릇을 침범한다. 은행은 내가 갑이었거든요. 클래리티 이런 거 정말 화가 나겠죠. 또 하나의 적이 바로 사모신용, 내 대출 시장을 뭐 아폴로니, 블랙스톤이니, KKR이니, 심지어 블랙락이니 해서 다 계속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시장과 대출 시장을 다 가져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그래서 은행들은요,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연준에서 뭐 양적 완화 비슷한 걸 하고 SLR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뭐 필두로 한 준비금은 넘쳐날 것이다. 뭐 지금 뭐 단기 빌리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내 고객들을 뺏어간 이 코인들, 이 사모신용, 사모신용을 두고 바퀴벌레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모신용 쪽에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또 굉장히 못 살게 굴었죠. 코인 못 살게 굴듯이. 그래서 코인이랑 사모신용 이쪽 아마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돈을 안 빌려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돈은 많은데 너네는 좀 혼나야 돼. 너네는 좀 망해야 돼. 여전히 진행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데이터는 모르지만 우리 큰 사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유도 모른 채 계좌가 동결됐다. 트럼프 일가까지도 이런 디뱅킹을 겪으면서 너네 JP모건 거 쓰지 마. 그냥 계좌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조 원 가까이 되는 소송전을 벌였잖아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 정도면 다른 뭐 작은 크립토나 뭐 사모신용 이쪽은 안 봐도 뻔하다. 뭐 그래서 비자나 페이팔도 니네도 디뱅킹 했지. 그리고 반대로 이제 크립토 은행들은 어떻게든 이런 거 안 당하기 위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얻기 위해서 뭐 트럼프가 최근에 행정명령까지 했잖아요. 이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코인만 안 올라가는 그런 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출도 여전히 안 해줄 것이고 디뱅킹도 관행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할 것이며 또 작년 10월에 뭐 스트레티지의 퍼드를 막 날리면서 뭐 지수에서 빼버리겠다라든지 매도 치든지 공매도를 치든지 뭐 풋옵션을 사든지 해서 여전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코인 쪽을 힘들게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코인 투자자 입장, 코인 기업들이 똥줄이 탈까요? 아니면 JP모건이 현재 똥줄이 타는 상황일까요? 코인 쪽은요, 이미, 힘듭니다. 이미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클래리티다, 뭐, 행정명령이다, 뭐, 전략 비축이다, 요런 게 지금 제도권 진입하기 전 상황이니까, 코인은 그래도 좀 내성이 생겼는데, 반대로 지금 입법이 생기고, 뭔가 전략 비축이 생기고, 행정명령이 진행되면요, JP모건은 은행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법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미 지니어스 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크립토나 사모신용 쪽이나 이런 데 지금 401K로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퇴직금으로 지금 사겠다 행정명령 27년 초부터는 늦더라도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뭐 비트코인을 사내 만회하고 있어? 야, 이놈들 진짜 제도권 전에 지근지근 밟아서 뭐 코인의 키읔도 못 꺼내게 하려는 게 이들의 지금 의도다. 근데 이게 글쎄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시대가 올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은행들 중에서 이미 다 팔고 이미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행들이나 대형 뭐 자산운용사들도요, 결국은 수수료 장사입니다. 물론 이들이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은 그냥 독점하는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플랫폼을 장악을 해서 수수료 장사하는 게 뭐 빅테크든 은행이든 모든 기업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뭔가를 샀으면 누군가 가득 사가지고 더 이상 살 게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지만 다시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있겠죠. 사서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아마 장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JP모건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코카콜라나 P&G나 이렇게 외면받던 배당주 혹시 어떠십니까? 진입하기에 매력이 최고조입니다.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네요. 철저히 외면당해온 배당을 주는 저변동성 안전자산으로 적극적으로 담아가야 할 적기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네요. 이들이 뭔가를 팔게, 뭐 AI 주식이든 뭐든 팔게 하고 새로운 걸 사게 할 때 코인을 홍보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준비는 다 해놨지만 일단 덜 오른 거, 안전한 거를 추천을 하고 심지어 비트코인 이렇게 커버도 콜 옵션을 통해서 뭐 손실을 제한하고 뭐 상방도 좀 막혀 있는 뭐 이런 채권 관련된 것도 JP모건에서 팔았었잖아요. 이런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I 주식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솔직히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털고 다른 거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팔면서 수수료 나오고 또 다른 거 사면서 수수료가 나오겠죠. 이게 월가의 전략일 것이다. 결국은 전략을 바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홍수가 나면, 물론 JP모건 이 댐이 어마어마하게 크긴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겠죠. 지금 물은 드러나고 있는데요. 코인 쪽은 지금 억지로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그렇지만 오랜만에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PMI 지수가 오르면요. 결국은 모든 게 예전에 저희가 돼지까지 떠오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돼지는 크립토 돼지는 안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돈은 넘쳐나고 있는데 안 떠오른다. PMI 지수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어, 우리 한국에서도 자영업자들까지 잘 되는 경제 호황 별로 많진 않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들까지도 한방 웃음이 나온다. 정말 경기가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죠.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특히 이 구매 주문을 담당하는 분들이 주문도 많이 하고 심지어 생산도 많이 하고 사람까지 뽑는다.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거는 비트코인과 PMI 지수는 일치를 했었다. 만약에 이번에 달라지면 최초의 사례입니다. 뭐 근 20년 이래 최초의 사례가 벌어지는데 초록색이 비트코인, 약간 뭐 파란색 비슷한 게 지금 PMI 제조업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일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말 22년도 이후로 안 올라오더라. 이게 PMI가 안 올라오니까 비트코인도 안 올라왔겠죠. 근데 그나마 지금 긍정적인 게 뭐냐면요. 초록색 비트코인은 빨간색 표시 보시면 아직도 밑에 있는데요. 이 파란색 PMI 지수가 5월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건 6월 1일, 6월 초에 나올 거예요. 근데 4월 거 기준으로 보면
고개를 빨딱 내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쵸? 거의 22년도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5월 달게 아직 안 나와서요. 물론 ISM 협회께 FM이긴 하지만 S&P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도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5월 제조업 PMI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S&P 글로벌 속보치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뀔 수는 있지만 잠정치가 무려 55.3이 나왔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계실까요? 55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60 근처가 오면 우리는 뭔가 파티를 준비한다. 이렇게 종종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55.3, 예상치 53.8보다도 높게 나왔고, 이전 달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려 48개월, 49개월 만에 최고치, 즉 22년도 테라 루나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S&P 글로벌 기준으로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요. 이 파란색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죠. 즉 22년 초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요거를 두고 또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야, 이거 좀 일시적이야. 전쟁 났으니까 재고를 미리 땡기려고 주문을 많이 했어. 실제로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야. 이제 종전이 시작되고 인플레가 꺾이면서 이제 회복의 시작이야.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까 아침에 봤었던 그 수많은 뭐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어. 누가 맞는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아마도 6월 초에 이제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뭐 어찌됐든 조금씩은 반등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식상한 뭔가 지금은 틀린 것 같고 꼰대 같은 투자 원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현재 대세가 된 격언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마크 미너빈이라는 뭐 전설의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라고 하거든요. 모두가 믿고 있는 지금 격언. 사람들은 최고가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주도주는 신고가를 찍은 이후부터가 상승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트레이더 기준으로는요, 이 매물대를 뚫는 게 중요한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 위쪽으로 이거 물린 사람이 없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도, 그러니까 트레이더이시라면 이런 논리도 적극 활용을 하는 분들입니다. 뭐 선을 뚫고 올라가면 사고, 뚫고 떨어지면 팔고, 이게 트레이더고 이게 대세거든요.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것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정말 꼰대 같은 원칙입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겁을 내시고 남들이 겁을 낼 때 탐욕을 부려라라고 했었죠. 근데 AI 주식 날라갔는데 가장 포모를 느끼고 배 아파하셔야 할 분 중에 하나가 현금을 600조 원까지 쌓아놓은 워런 버핏 아닐까요? 이 말년에 이거 잘못되면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요, 본인이 경험했었던 잘 아는 이 투자 원칙을 고수하면서 결국은 투자의 전설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워런 버핏의 원칙이 옳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남들이 탐욕을 부리든 포모에 흔들리시든 뭐 이런 것보다는 보란 듯이 이 원칙을 수익률로 증명하는 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